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항상 버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버블임을 모른다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 눈 맞고 귀 맞고 하고 있다. 저희에 대해서 막 굉장히 얘기해요.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는데 안 맞는다. 그거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루에 2번 맞는 시계가 있고 1번도 안 맞는 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계를 사야 될까요? 2번 맞으니까 그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1번도 안 맞는 시계는 5분 빠르게 가고 있는 시계였고 2번 맞는 시계는 멈춰있는 시계였어요. 그렇다면 5분 빠르게 가고 있는 시계를 사야 되죠. 저희는 빠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그러니까 특히 실수요들, 투기 수요들 해가지고 몇 억 남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수요들 지금 사서 파는 동안 남길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그때 샀었으면. 근데 그때 사가지고 저희 예전에 지금 집 사면 벌어질 일들 막 이런 영상들 보면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 남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날아가요? 무주택 기간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실수요들 나 얼마 벌었네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거는 뭐 집값 오른 거 가지고 판돈 올라간 거 가지고 이 돈이 다 내 돈 같은데 도박할 때는 그런 상황 아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버블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버블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버블 때 무슨 얘기들을 했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집값 상승이 이어진대요. 전문가들 저번에 한번 2019년 기사 들고 왔는데 전문가들 중에 80% 이상은 뭐다? 이해관계자이고 이들이 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업계의 입장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어진다고 계속 하고 있죠.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 크다. 한 80% 되는 거죠. 양도세 중과에도 5% 이상 오른다. 양도세 중과 때문에 올라요? 양도세 중과랑은 관련 없어요. 집값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핵심은 보유세 취득세죠. 물론 양도세 중과는 취득세 다음으로 생각했을 때 불로소득이 안 남으니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지만 핵심은 먼저는 취득세죠. 전문가들 올해는 더 오른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해는 더 오르려면 오를 때는 원래 보통 어떻게 올라요? 호가거래 한 건씩 거래되면서 오르나요? 그거는 자전거래해서 집값 띄우기 위해서 사람들 물리는 거지. 보통 오르는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이 늘어나죠. 왜 늘어나요? 일단은 매수하고 여기 호재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추격 매수가 붙는다. 그래서 몇 억씩 한꺼번에 뛰는 그 시장은 굉장히 이상한 시장이고 추격 매수가 500에서 1000, 500에서 1000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수요가 쫙 붙으면서 수요 급증으로 올라가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 보면 어때요? 누가 또 오른다고 글 올려놓으면은 아직도 오른다고 생각하냐니 하면은 떡상 계속 오르는 중인데 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요. 여기 와서 저희 까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2023년까지 서울 공급 계속 줄어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이유 되는 사람 없죠? 계속 오른데 지금 오른데 주춤하다 다시 상승할 것 같은, 아직 오르고 있는데 1년 전부터 떨어진다고 했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설명 다 했는데 얘기 안 하죠. 설명 다 했는데 인정 안 해요. 왜 분석을 안 듣고 지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시중 부동자금으로 남아 있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투자가 위험하다는 소리죠. 빚과 유동자금이 같이 늘어난다는 건 초보한테 털고 고수들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분석했죠? 그 다음에 공급 계속 줄어요. 계속 오를 겁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인허가 그 다음에 입주 물량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에 15년간 2만 가구 공급했다. 즉 1년간 2천 가구도 공급 안 했다. 인허가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택지지구 지정이 얼마나 많이 되냐, 순 공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 줄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살던 사람들 그대로 살면 되죠. 멸실이 안 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입주 물량만 보고 멸실을 안 봐요. 2018년에 왜 올랐는데 멸실이 엄청나게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 멸실 별로 안 났어요. 그런데 왜 올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 나와서 연끌 수요들 들어오니까 저 말에 넘어가서. 아무 이유 없죠. 다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는지 분석을 해줘도 안 듣죠. 자, 과거 리먼 때 보면 뭐라 그래요? 뉴욕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가격 상승은 실제 가치 반영이다. 그리고 뭐 2에서 7년간 거품은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KBS의 다큐에서 가서 미국이랑 유럽 가가지고 찍어온 거예요. 거기 전문가들 모기지 대표죠. 경제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품이 없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거품이 있다고 그러면 팔아요? 누가 사요? 고객들이 팔러 오는데 사는 사람은 없고 돈이 되겠어요? 자, 지금 보면 뭐라 그래요? 자연스러운 가치 반영이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왜 오른다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 잠깐 다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재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똘똘한 채로 신고가하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매매 수급 지수 보면은 지금 주별로 보면 떨어지고 있어요. 매물은 쌓이고 수요는 줄고 있다는 소리죠. 공급 부족 얘기하고 있죠. 언제 많이 나와요? 6월 전까지 많이 나올 건데. 입주 물량 얘기하고 있죠. 공급 부족 얘기는 저때 뉴욕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정당한 가치를 찾는다고 하는데
쌀값 3배 오를 때 강남 아파트 40년간이죠. 83배 뛰었는데 쌀값 3배 오를 때. 정당한 가치는 물가 오른 만큼 오르는 게 정당한 가치 아니에요?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요거는 순공급이죠. 순공급 쭉쭉 나온다고 하고 있죠. 플러스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매물. 양도세 완화 무산하지 않고 보유세 강화하면은 이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 3주택 이상이 한 채씩만 팔아도 48만 가구다. 잠재 공급이 남아있다. 신축이 아닐 뿐이지. 즉 공급 부족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뭐라 그럴까요? 거품은 커다랗고 공기가 가득한 풍선이 터지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버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다? 버블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1년에 소폭 하락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지지만 장기적 우상향이다. 항상 이 이야기 하고 있죠.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이 그랬으니까. 청라도 뭐 운영할 때 3, 4년 떨어지고 수십 번 올랐다. 뭐 투자용으로 꼭지로 사서 10년간 떨어졌는데 결국엔 다시 올랐다. 떨어진 적 있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우상향이다. 네? 억소리 나게 떨어져봤자 1, 2천이고 오늘이 가장 싸고 계속 오른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물론 통하는 시기가 있었죠. 장기적 우상향의 목표는 뭐예요? 첫 번째는 화폐가치 하락이죠. 자, 화폐가치 하락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요예요. 수요 이야기를 빼먹고 화폐가치 하락만 운운하고 있다. 수요가 핵심인데 화폐가치 하락된 걸로 따지면은 GDP 상승률 18%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쌀값이 3배만 오를 게 아니라 18배다. 그러면은 공깃밥 같은 경우가 지금 막 18,000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수요가 있어요? 대체품 뭐 있냐 뭐 이런 거 둘째치고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화폐가치 하락만 운운하고 있는데 수요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금이 비싼 이유는 뭘까요? 금이 비싸고 화폐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뭐 연금술도 막 해가지고 금을 만들겠다, 만들어서 부자 되겠다. 연금술이 진짜로 있었으면은 금이 똥값이 됐겠죠. 원소기호로 AU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갖고 싶은 사람은 많기 때문이죠. 지금 강남 아파트가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아파트는 계속 지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연금술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갖고 싶은 사람은 줄어들어요. 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갖고 싶은 사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일본 떨어지는 거 못지않게 떨어지고 있죠. 지금 출산율 전쟁 때보다 안 나오고 있다고 하죠. 집을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눈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출산율 낮아져가지고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굉장히 어린 나이는 한 7, 8년 지난다고 하면은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없어요. 예전에 반에 한 70명, 80명 하던 시기도 있었죠. 저 때만 해도 한 50명 정도는 있었는데 한 반에. 지금 몇 명이에요? 앞으로 한 10명대 나올걸요? 학교 그대로 유지된다면? 독일 타산지석 3호라. 이민자 수용. 독일이 오른 건 이민자 수용해가지고 인구 늘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돼요? 생산 가능 인구 엄청 빨리 줄고 있죠. 인구 자체도 줄고 있고. 그 일본의 침체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집값 속출한다. 왜 마이너스 집값 속출하는 줄 알아요? 빈집세 있죠? 이 빈집 자체가 세금은 나가는데 그렇다면은 세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팔고 싶어요. 근데 안 팔리죠. 완전히 외곽이냐? 수도권 정도만 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안 팔려요. 그 핵심 지역이 이렇게 있고 요 수도권에서 그런 빈집이 가격이 싸다. 그러면 양극화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한 30억 오르고 여기는 뭐 가격 뭐 몇천으로 떨어지고 여기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쪽 수요로 빠질 수 있죠. 주변에 저렴한 집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엔 중심지까지 영향이 가는 거다. 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주택지, 상업지 버블 터지고 나서 떨어지다가 이때 조금 살아났죠. 리먼 직전에는 전 세계적인 부동산 난이었죠. 그래서 일본도 잠깐 올랐는데 떨어졌다. 근데 지금은 다시 오르는데요. 요거 어떻게 올랐어요?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에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근데 요만큼 오른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이 돼도 수요가 안 따라주면 저렇다. 다 답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도 돼요. 그때 GDP 대비 가계부채가 쭉 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리먼 터진 이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는 끊임없이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원화. 저금리 장기 대출이 씌워졌기 때문이다. 30년하고 5년 비교해가지고 당연히 30년에서 5년 줄면 이자 줄어드는데 이 아줌마는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니죠. 일단은 금리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매력을 더 갖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신용대출 받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집값도 더욱 상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전문가란 작자들,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부동산 시장에 뭐 천조원가량의 유동성 자금이 뭐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집값 들어올 것이다. 저금리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2번이나 내려갔는데 부동산 자산을 대체할 대체 투자처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저금리하고 유동성이 계속 올라가서 집값 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때요? 금리 지금 어디까지 올랐어요? 벌써 3%대예요. 언제랑 비교해야 될까요? 코로나 3월에 제대로 터진 건 3월이죠. 2월 말에서 다 따라잡았죠. 지금 저축성 수신금리 이건 뭐예요?
지금 대출금리 다 따라잡았잖아요.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만 저렇게 올랐어요. 연준에서 23년에 저기 기준금리 올리고 우리나라도 그때까지는 기준금리 안 올릴 것이다. 이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돈 기준금리로 빌려요? 은행에서 대출금리로 빌리죠. 대출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언제까지 기준금리가 제로금리가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살 거예요. 대출금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대출의 경우는 60% 이상이 변동금리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그리고 신용대출 늘어나면 집값이 뜬다는데 1억 원 넘는 신용대출 규제에 들어갔죠? DSR 40% 규제에 들어가고 있죠? 은행에 따라서 8천만 원, 소득 8천만 원 이상 없이도 규제 들어가는 은행들 많다.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총액을 정해놔서 한 달에 이만큼만 빌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예대율 맞춰야 되죠? 은행에 따라서 57%에서 적은 데는 53%까지 기업 대출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근데 기업 요즘에 돈 많이 빌려가나요? 가게만 계속 빌려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가계 대출이 억제될 수밖에 없는데, 대출이 억제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당시 일반 사람들의 인식 뭐라 그래요? 자, 산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집 산 사람들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계획하고 있다. 갈아타기 해가지고 더 비싼 데 갈 거다. 투자가 매우 성공적이다. 계속 오를 거다. 수요가 있고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자, 기준금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투자하기 아주 좋은 기회이다.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경험 없는 사람들까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있다. 와중에 그 살 수 없는 사람들 완전히 미쳤다. 살 수가 없다. 샀다가도 가격을 보면 놀란다. 결국엔 뭐라 그래요? 주택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업계 입장 대변하는 사람들 말고 향후 폭락으로 이끌 수 있는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 똑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지금이 그 상황이죠. 모든 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리먼 터졌죠. 또 이거 2005년인데 앞으로 3년은 더 오를 거다 이딴 개소리 하지 말고, 2018년에도 2019년에도 2017년에도 똑같은 소리들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20채씩 사고서 가격 상승해서 바로 팔아버리고 안 좋다 싶으면 철수하고 또 몰려가서 거기 띄우고, 아까 분석했던 창원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누군가 어렵게 만들어서 번 돈을 본인이 쉽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은 경제적 자윤이 이딴 개소리 늘어놓으면서 쉽게 가져간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없죠. 누군가가 생산성 있게 번 돈을 가져가는 것일 뿐이죠. 이런 착취가 일어나는 시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항상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었죠. 이 당시에도 닷컴 버블 생각해보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금융시장에서는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품이 발생한 당시에는 그것이 거품인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투자한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시기였지만 좋은 상황도 곧 끝날 것이다. 결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리먼 때 미국과 똑같다. 전문가라고 말하고 이들은 업계 대변인이라고 하죠. 유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이 하는 이야기 똑같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나오고 있고, 더 위험한 거는 미국은 그래도 거품이 빠질 때 빚이 같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거품이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뭐 했죠?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완화책을 내면서 거품이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리먼 때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위험하다. 초이노믹스 같은 미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하락세가 예전보다 심각할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